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은 중국사로 다시 돌아와서 송부터 그다음 몽골이 세운 원나라 그리고 명청까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우리 언제로 돌아가야 되냐면 당이 멸망하고 난 이후입니다. 당이 멸망하고 나서 5대 십국이라고 하는 아주 혼란기가 한 짧게 일어났어요. 한 60여 년간 일어났고 요걸 이제 정리해서 나라를 세운 사람이 바로 절도사 출신의 조광윤이죠. 근데 우리가 생각해야 될 건 무엇이냐면 요 5대 십국의 혼란기 때도 그렇고 당이 멸망한 데도 그렇고 문제가 됐던 건 바로 이 절도사라고 하는 존재입니다. 절도사는 지방에서 이제 하나의 제후처럼 어, 군사 행정관인 거죠. 그래서 굉장히 군사력도 있고 이러다 보니까 세력이 너무 셌고 이 절도사들에 대한 두려움, 예, 힘에 대해서 너무나 잘 알고 있던 게 바로 절도사 출신의 조광윤이었기 때문에 똑같은 절차를 밟지 않으려면 이 절도사 세력들을 완전히 찍어 누를 필요가 있겠죠. 그래서 송나라는 문치주의라고 하는 걸 실시했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황제가 모든 권력을 장악하는 이런 체제였고, 다음에 그렇게 하기 위해서 과거제를 정비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황제가 직접 관리를 선발하는 제도. 제가 뭐 수업 때 너무 엄청 자세하게까지는 얘기 안 했는데, 이게 바로 이제 전시제도라고 합니다. 이게 뭐냐면 최종 시험, 이 과거를 치는데도 세 단계를 거쳐야 합니다. 그래서 최종 시험이 바로 전시, 그러니까 황제 앞에서 치는 시험이고 여기서 황제가 직접 자신의 관리를 뽑는 이런 체제였기 때문에 내가 뽑은, 그러니까 나를 뽑아준 나의 황제님인 거잖아요. 그래서 훨씬 더 이제 황제에게 충성할 수 있는 신하들을 뽑았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다음에 앞서 말했듯이 문치주의라는 걸 통해서 문관을 우대하고 하면서 절도사의 세력을 찍어 누르고자 했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자, 하지만 지나친 문치주의를 하다 보면 절도사 세력들이 약해진다는 건 결과적으로 나라 전체의 군사력이 약화되는 거기도 하죠. 그래서 이런 군사력이 약화된 것 때문에 결국은 북방 민족들에게 압박을 받게 되고 평화를 돈으로 주고 사는, 그래서 평화 유지 비용이 굉장히 많이 들었고요. 그래서 그때 바쳤던 이런 조공이나 이런 것들을 세패라고 한다고 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엄청나게 많은 관료들 그리고 요런 이제 평화 유지를 위한 돈 바치고 이런 것들 때문에 재정은 굉장히 악화되었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자, 뭐 여기까지만 나와 있으니까 일단 넘어가고요. 자, 우리 학습지에는 정보 강조, 그러니까 거란이랑 여진에 대한 얘기가 나와 있는데 이거는 조금 이따가 다시 한번 보도록 하고요. 송의 경제랑 뭐 교육 이 부분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송 같은 경우는 일단 농업이 굉장히 발달했습니다. 그래서 이모작, 모내기법 있죠? 이런 모내기법이나 이런 것들이 도입되면서 이모작이 가능해졌고, 그래서 농업 생산력이 엄청나게 좋아집니다. 그리고 자, 노동력이 많이 줄다 보니까 그러니까 노동 같은 노동력을 들이는 것에 비해서 훨씬 노동력은 2분의 1로 줄고 생산량은 한 2배로 더 늘었기 때문에 이때 남는 기존에 농사 지을 때 투자하던 농사 시간을 줄일 수 있었던 거죠. 그래서 그 남은 농사 시간을 다른 상품 작물을 재배하는 데 쓰였다. 그래서 상품 작물이라고 하는 건 내가 먹는 게 아니고 내다 파는 거잖아요. 그래서 요걸 팔면 팔수록 자기한테는 경제적인 부를 얻을 수 있는 게 늘어나는 거죠. 그래서 먹고 살만해졌다. 훨씬 더 삶이 나아졌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 요 당시에 이제 송이 사실은 나중에 쫓겨 내려오게 되죠. 그래서 남송이 될 때 요 강남 지역이 아주 최대 쌀 생산지로 부상을 하게 되었다라고 볼 수 있고요.
마찬가지로 상업이 엄청나게 발달했습니다. 그래서 이때 지폐가 아주 본격적으로 사용된 걸 볼 수 있는데 이때 이 지폐를 교자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리고 엄청나게 많은 이제 수공업자나 뭐 이런 사람들 상인들이 이제 조합을 만들어요. 그걸 뭐 작이라고 해서 길드 이런 것들이 생겨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해상 교육이 엄청나게 발달했던 때고요. 그러니까 북방 민족에게는 위로 올라갈 수 없는 대륙으로는 올라갈 수 없으니까 바다 쪽으로 이렇게 뻗어 나가서 해상 교육을 굉장히 많이 했는데 자, 그러면서 이제 국제무역항, 그래서 항저우, 뭐 치안저우 이런 데들이 발달했고요. 요거에서 무역을 담당하는 기구로 시박사라고 하는 걸 설치하기도 했죠. 그 다음에 송나라 때 이제 그 유교 중에 한 분파인 성리학이라고 하는 게 발달했다. 정치 이념이었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다. 성리학이라고 하는 건 인간의 심성과 우주의 원리를 아주 철학적으로 이제 탐구하는 그런 학문이라고 보면 되겠고요. 주희라고 하는 사람이 정리를 해서 주자학이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이 성리학이라고 하는 것도 결국은 큰 바운더리는 유교 안에 있는 거다, 유학 안에 있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고요. 송의 3대 발명품이라고 한다면 화약, 나침반, 활판, 인쇄술입니다. 자, 그래서 활판, 인쇄술은 결국은 서적 만드는데 엄청나게 도움이 된 거고 지식이 훨씬 더 보급되는데 큰 역할을 했겠죠. 책이 많이 만들어지면서 그리고 화약 제조 기술 이런 것들이 많이 만들어지면서 화약 무기가 제작이 됐고 결국 이게 유럽에 전파가 되면서 나중에 기사가 몰락하게 되는 그런 결과를 가져오기도 합니다. 그리고 나침반이 사용되면서 먼 거리로 항해가 가능해졌고 그래서 해상 교육이 발달한 것도 있지만 나중에 이게 결국 유럽에 전해져서 개량하고 하다가 결국 신항로 개척하는 데 쓰였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학습지에서 뛰어넘었던 북방민족에 관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북방민족은 우리 교과서에는 일단 두 개만 나와 있지만 우리는 하나 조금 더 볼 거예요. 그 중에 하나는 이제 거란족. 자, 거란족 중에서도 이게 사실은 우리가 기본적으로 요 북방 유목민족이라고 하는 존재들은 부족별로 이렇게 자기들끼리 모여 살았고 그래서 뭐 유목을 하다 보니까 그래서 되게 흩어져서 이제 먹이 찾아 계속 이동하고 이런 생활을 하다 보니까 뭔가 큰 덩어리로 하나의 나라로 뭉쳐지는 경우가 잘 없었습니다. 자, 그런데 얘들이 개별적인 무력은 워낙 강력한 애들인데 그래서 하나의 통일을 하게 돼서 큰 나라를 세웠을 때는 엄청난 세력으로 성장을 하게 된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겠어요. 자, 그 중에서 거란족을 통일한 건 바로 야율아복이라고 하는 놈입니다. 그래서 요 놈이 이제 요를 이제 나중에 건국하게 되는 거고요. 그리고 서하는 이제 탕구트족이 세웠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티벳 계열이라고 보면 돼요. 어쨌든 얘들이 이제 송을 이제 압박을 해서 결국은 송으로부터 세패를 받았던 애들이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다음에 이제 조금 뒤이어서 나타나는 게 이제 금이라고 보면 되는데 여진족을 통일시킨 사람은 아구타라고도 하고요. 아골타라고도 합니다. 뭐 중국식 뭐 한자 이름은 완옌민이라고 합니다. 완옌민. 얘 어쨌든 요 놈이 이제 통일해서 금을 세우게 됐을 때 엄청나게 큰 세력으로 성장을 하게 되면서 송과 연합을 해서 결국 요를 멸망시킨 다음에 송까지 남쪽으로 몰아내죠. 그래서 하북을 차지했던 어마어마했던 이제 한 금나라 제국을 만들었던 게 바로 요때 여진족이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송은 나중에 이제 수도를 항저우로 옮기면서 이때부터를 남송이라고 부르는 거죠. 자, 그런데 여기 넘어가기 전에 우리 조금 더 설명을 하자면 요런 왕조를 정복 왕조라고 부릅니다. 이게 뭐냐면 중국 입장에서 생각을 해야 돼요. 자, 여러분은 이제 T가 아니라 F입니다. 자, 중국인의 입장에서 정복을
그러니까 어쨌든 옛날에 한족들이 차지하고 있던 요 북방 지역을 요 여러 이제 북방 민족들에 의해서 나라를 뺏기게 된 땅을 뺏기게 된 겁니다. 그래서 요 뺏긴 지역에 그대로 뭐 땅만 뺏긴 게 아니고 그 지역에 살아가던 원래 한족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원래 살았던 중국인들이 그들이 이제 요 유목 민족들에게 정복을 당한 상태인 거죠. 그런 모습을 이제 정복 왕조라고 얘기를 하는 건데, 자 근데 기존에 요 자기들 부족들도 있을 거고 새롭게 이제 정복한 이 한족들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얘들의 살아가는 모습은 완전히 다릅니다. 그래서 체제가 완전 달랐기 때문에 우리는 원래 기존의 부족조대로, 그리고 정복한 이 한족들은 농경민족이죠. 얘들은 이제 기존의 군현제로 다스리는 이런 이중적인 통치 체제가 나타나거든요. 그래서 그걸 이중 통치 체제라고 하고, 그리고 우리가 생각할 때 뭐 거란, 여진 이런 애들 그냥 중국에서도 그렇고 우리도 오랑캐라고 불렀지만 각자 자기들의 문자를 만들어서 사용할 정도로 굉장히 문화적, 문명적으로도 발달한 애들이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정복왕조의 특징이라고 얘기를 한다면 이중 통치 체제와 그리고 독자적 문자 사용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거란 문자, 뭐 서하 문자, 여진 문자 이렇게 다 따로 있었다라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자, 그 중에서 우리 좀 봤는데, 자, 일단 요 상태예요. 그래서 거란이 엄청 강력한 시절에 이렇게 세 나라를 압박을 하고 있다가, 이제 고려의 동북쪽에서 이제 여진이 통일하게 되면서 금을 세우게 됐고, 그러자 이제 송이 요 금을 이용을 해서 요를 같이 치려고 한 거죠. 근데 여기를 결국 차지한 거, 북방 지역을 차지한 건 바로 금이었고, 이 금이 결국은 또 송을 압박을 하면서 남쪽으로 몰아내죠. 그래서 남송이 생겨난 거고 금이 이제 더 넓은 이제 중국 지역까지 더 들어오게 된 겁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서쪽에서 새롭게 등장한 끝판왕 보스가 있었죠. 그래서 그게 몽골이었고 서하를 가볍게 먹고 다음 이제 금이랑 접하게 되는데 이때 남송이 아주 잘못된 선택을 하는 거죠. 또 역사의 반복입니다. 그래서 금을 치기 위해서 몽골이랑 손을 잡게 되고요. 그래서 같이 쳤을 때 몽골이 싹 다 먹어버리는 거죠. 근데 몽골은 여기서 끝낼 생각이 없었습니다. 결국 거의 세계를 정복한 애들이었기 때문에 남성까지 먹고 요 중에 이제 원이라고 한 나라를 세우게 된 게 쿠빌라이 칸이라고 보면 됩니다. 결국은 이 원나라가 고려까지 압박을 하게 되고 일본에도 쳐들어가고 뭐 이런 거죠. 자, 그러면 이 원나라에 관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여긴 안 나와 있지만 우리 학습지대로 한번 보면 몽골의 이 세계 제국을 건설한 사람은 바로 테무친이라고 하죠. 테무친이 부족을 몽골 부족을 통일하고 위대한 군주라는 뜻의 칭기즈 칸이라고 불리게 됩니다. 그다음 이 사람이 이제 엄청나게 넓은 거의 대영 제국을 제외하고 가장 넓은 대륙 쪽에 제국을 건설하게 된 거죠. 하지만 이 사람이 죽고 나서 얘들의 유목민족들의 전통에 따라 이 토지를 나눠주게 되죠. 영토를. 그러다 보니까 여러 울루스라고 하는 걸로 분화가 된 것이고요. 그 중에 이제 중국 지역을 차지한 쿠빌라이 칸이 이제 요 원이라고 하는 나라를 세운 거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쿠빌라이 칸은 칭기즈 칸의 손자입니다. 그래서 이 지역을 차지한 다음에 국호를 원으로 정해서 중국식으로 한 거죠. 그래서 원나라라고 불렀고요. 수도는 대도, 지금의 베이징입니다. 그리고 남송까지 먹은 다음에 완전히 이제 중국 지역을 다 차지했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요때는 통치 방식을 한번 보면 몽골 같은 경우는 몽골 제일주의라고 하는 걸 내세웠습니다. 그래서 몽골인이 당연히 최고 신분이 되죠. 1.5%밖에 안 돼요. 그 다음에 생목인을 우대했고, 그 다음 제3계층이 한인, 그 다음이 남인 이렇게 형성이 되는데 피라미드예요. 실제로 보면 인구 구조가 몽골인, 생목인은 각각 1.5%밖에 안 돼서 다 합쳐도 3%밖에 안 되는 지배층을 형성하고 나머지 피지배층이 한인.
한인은 이제 일반적인 이제 중국 한족들 거기에다가 뭐 여진, 거란, 고려 이렇게까지 다 포함해서 이제 한인이라고 보면 되고 어, 끝까지 저항했던 이 남송인들 같은 경우는 이제 남인이라고 해서 가장 멸시받는, 가장 천대받는 그런 계층으로 자리 잡게 됩니다. 어쨌든 요 시기 때 넘어가기 전에 요런 몽골 제일주의 이제 정책의 기준이라고 한다면 대외 정복에 협력한 정도에 따라 민족을 차별 대우했다라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말 잘 들으면 빠르게 항복하면 그냥 빠르게 잡아주고 끝까지 버티면 가장 천대하는 이런 형태로 나타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우리 학습지랑 순서가 좀 안 맞긴 한데 왔다 갔다 하면서 보셔도 될 것 같아요. 자, 일단 동서교역망에 관해서 한번 볼 텐데 요걸 이제 유라시아 교역망이라고 보통 부릅니다. 유럽과 아시아를 잇는 대륙을 유라시아라고 하죠. 이런 걸 이어주는 대규모 육상 교통로가 완성이 된 것이 바로 몽골 제국 때문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전국을 연결하는 도로망을 건설하고 거기에 이제 역참이란 걸 설치했습니다. 교통의 요지에 약 40km마다 설치를 한 것이고 역참이라고 하는 건 결국 우리 기차역 뭐 이렇게 할 때 그 역이에요. 역사가 있잖아요. 기차역에는 역 건물이 있죠. 거기에서 이제 숙식을 제공해 주는 형태 그리고 말도 이제 갈아탈 수 있는 그런 이제 곳이 이제 역참입니다. 그래서 관리랑 군대, 뭐 상인, 서양 선교사들이 많이 왕래를 할 때 말과 숙식을 제공했고 요거는 공짜였습니다. 그래서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왕래할 수 있었다라고 볼 수 있는 거고요. 그리고 뭐 한편으로는 수상 교통로도 엄청나게 발달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대운하를 정비하기도 했고요. 이 당시에 뭐 역시나 세계 무역항이었던 항저우, 치안저우가 무역항으로 번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교육을 많이 하다 보니까 결국은 문화 교류도 엄청나게 많이 이루어졌겠죠. 그 중에서 우리가 좀 볼 수 있는 게 아주 다양한 종교가 다 공존을 했다라는 걸 볼 수 있고요. 이 당시에 카톨릭 교회가 설립되기도 했고 다른 종교랑 문화에 대해서 굉장히 관용적입니다. 그래서 라마교, 뭐 이슬람교, 크리스트교, 마니교 여러 종교들이 다 들어오게 되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슬람 문화가 많이 유입이 됐는데 아무래도 생목인의 영향이 되게 컸을 것 같고 그들에 의해서인지 이슬람교가 많이 문화가 많이 들어왔는데 대표적인 것이 이제 수학, 뭐 천문학, 뭐 자연과학 이런 것들, 역법. 그래서 이 이슬람의 달력이 이제 회회력이라고 하는데 그거에 영향을 받아서 원나라에는 수시력이라고 하는 역법을 만들기도 합니다. 요 외에도 뭐 여러 인물들이 많이 왔다 갔다 해요. 세계적인 여행가들. 그 중에 하나가 마르코 폴로, 동방견문록 쓴 사람이죠. 그다음에 이븐 바투타라고 여행기라고 쓴 사람이 있고, 그다음 카르피니, 뭐 라반 사우마 등 여러 이제 사람들이 여기 몽골 제국을 거쳐갔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어마어마하죠. 저기 막 일본까지 연결돼 있고 요 교통로가 저기 제네바, 베네치아 이런 데까지 가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중해까지 쫙 무역의 중심지까지 가는 걸 볼 수 있죠. 자, 그 다음에 청나라를 명청을 봐야겠죠. 학습지에서 있는 거 잠시만 조금 보고 넘어가겠습니다. 경제와 서민 문화의 발달 부분에서 우리가 좀 봐둬야 될 건 상공업 발달로 지폐가 쓰였는데 그걸 교초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렇게 하고 일단 넘어갈게요. 명청을 보겠습니다.
자, 일단 명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원나라가 세력이 약해지면서 원나라 말기에 한족 반란군이 생겨납니다. 요 뭐 백년교도의 난이라고도 얘기를 하는데 요런 종교적인 농민 반란 항상 중국사의 멸망에 항상 같은 스토리죠. 같은 루틴인데 이 종교적인 농민 반란이 일어났고 요때 일어난 애들이 이제 백년교도 그리고 홍건적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머리에 빨간 두건 썼다고 홍건적입니다. 한나라 때는 후한 때는 이제 황건적이었고 지금 요때 원나라 말기에는 홍건적입니다. 자, 그 중에서 홍건적의 제2인자였던 주원장이라는 사람이 이제 결국은 원나라 애들을 몰아내고 나라를 세우게 된 것이죠. 그래서 명의 태조 홍무제가 되었습니다. 자, 되고 나서 원래 평민 출신이에요. 그래서 이 농민들의 힘든 삶 이런 것들을 아주 잘 이해하고 있던 사람이었다라고 좀 볼 수 있고요. 황제권을 굉장히 강화하고 관료에 대한 감찰. 그러니까 이 사람이 봤을 때 원나라 때도 그렇고 부정부패가 너무 심해서 농민들의 삶이 너무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한 감찰을 굉장히 강화시켰고 원래 나라 처음에 세우면 토지 제도 그리고 호적 제도 이런 것들을 다시 한번 정비를 합니다. 그렇게 하는 건 땅이 얼마나 있고 사람들이 얼마나 인구가 얼마나 있고 이런 걸 조사하는 건 세금을 정확하게 걷기 위한 거다라는 걸 볼 수 있죠. 그거랑 관련해서 볼 수 있는 게 이갑제라고 하는 게 있었습니다. 자, 뭐 백시포를 하나의 뭐 마을 단위로 묶은 다음에 요거를 이제 잘 사는 집 10가구를 묶어서 이장호 요 중에서 1년씩 돌아가면서 한 번씩 이장의 임무를 담당하는 형태고 그 다음에 밑에 나머지 백호가 있잖아요. 그러면 백호는 이제 갑수라고 해서 근데 요 중에서는 10가구가 순환제로 돌아가면서 1년씩 이제 갑수의 임무를 담당하는 요런 형태입니다. 자, 이렇게 돌아가면서 뭐 하는 거냐면 뭐 최초의 지방자치적인 세금 징수 제도다라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요 사람이 봤을 때 세금을 걷는 제도 자체는 필요해요, 당연히. 근데 제도의 문제가 아니고 요걸 걷는 관리들의 장난이 되게 문제였던 겁니다. 관리들이 많이 부정부패하고 이런 것들 때문에 관료의 부정을 방지하기 위해서 시행한 게 요 지방자치적인 모습으로 만든 겁니다. 그래서 지방자치적인 뭐 자치적인 해도 됩니다. 자치적인 세금 징수 제도를 만든 게 바로 이갑제라고 하는 거다. 자체적으로 세금을 걷어요. 그 마을 안에서. 그래서 관리의 부정, 수탈을 방지하기 위해서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유교 이런 걸 훨씬 강화를 해서 이제 유라고 해서 6가지 유교의 가르침 이런 것들을 이제 얘기하기도 했고 자신이 평민 출신이고 해서 그렇게 막 뛰어난 능력, 뭐 뛰어난 학자는 아니었고 그래서 되게 간단하게 농민들이 알아듣기 쉬운 6개의 유교적인 가르침을 알려주기도 했습니다. 자, 그다음 대표적인 이제 전성기를 이끈 사람은 바로 영락제라고 볼 수 있는데요. 자, 요때 베이징으로 천도했고 원래의 수도는 난징이라고 해서 난경이죠. 거기서 이제 옮겨왔고 여기에 막 자금성이라고 하는 엄청난 궁궐을 만들기도 했고요. 그 다음에 영락제 때 대표적으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건 정화라고 하는 인물입니다. 그래서 정화는 황관 출신이라고 했죠. 이슬람교도기 때문에 이슬람에 대해서 뭐 워낙에 이런 여행이나 이런 경험이 되게 좀 아는 것들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대항해를 하게 되는데 1405년부터 한 7차례 정도 대항해를 했고 저기 아프리카까지 갈 정도로 어마어마한 이제 대원정을 떠났는데 근데 중요한 것은 이 정화의 항해는 신학로 개척처럼
막 식민지를 막 만들고 점령하고 막 정복하고 이런 느낌이 아니라 그냥 나 황제국, 중국에서 온 엄청난 황제국인데 우리를 황제로 떠받들어 인정해라고 이제 한 것이 바로 이런 형태였고, 그래서 조공이나 책봉 체제로 만드는 것이지 실제로 정복을 하고 이런 건 아니었다. 그래서 신앙도 개척이나 이런 유럽의 마인드랑은 좀 다른 개념이었다라고 생각을 할 필요 있어요. 그리고 영락제 사후에 점점점 세력이 약해질 때 북로남외라고 해서 북쪽에는 몽골 애들, 그리고 남쪽에서는 왜구가 아주 미친 듯이 설치던 때였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런 혼란기에서 이자성이라고 하는 농민 반란군이 일어나게 되면서 결국 나라는 멸망했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자, 유교는 이렇게고요. 넘어가기 전에 우리 학습지에 있는 거 한번 볼게요. 자, 명나라 시기는 우리한테는 조선 시기였고요. 요때는 조선이랑 일본의 어마어마한 전쟁이 일어났던 시기이죠. 그것이 바로 임진왜란이라고 보면 되겠고, 뭐 임진왜란뿐만이 아니고 정유재란까지 포함해서 왜란이 굉장히 많이 일어나던 때였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일본이 조선을 침략한 건 명을 정복하러 간다는 명분을 가지고 쳐들어옵니다. 그래서 이때 내세운 게 정명가도라고 하죠. 그래서 명을 정벌하러 가는데 길을 비켜달라라고 총칼 가지고 협박을 하는 거니까 우리가 당연히 들어줄 수 없었고, 그래서 갑자기 쳐들어오게 됩니다. 자, 우리가 이때 생각해야 될 점은 뭐 거의 한 달도 안 돼서 수도까지 함락될 정도로 어마어마하게 발리거든요. 근데 그렇게 됐던 배경 중에 하나는 고 조선이 이제 1392년에 건국이 되고 외란이 1592년에 일어나거든요. 그러니까 정확히 한 200년인데 요 사이에 조선 안에서는 그렇게 막 굵직굵직한 전쟁이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아주 평화의 시기를 보내고 있었던 때고, 근데 일본 같은 경우는 좀 달랐어요. 우리가 이렇게 거의 200여 년 동안 평화의 시기일 때 일본은 요 100년 정도를 이제 전국 시대를 거치게 되고 아주 치열하게 이제 경쟁을 하던 시기였다라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전쟁에 대한 이런 경험치나 이런 게 굉장히 많았던 때고, 자, 그래서 이제 쳐들어왔을 때 우리는 병사도 제대로 없는 상태고 전쟁 경험도 없고 뭐 이런 상태인데 일본 애들은 아주 백전노장들이라고 보면 됩니다. 그리고 엄청난 압도적인 힘의 차이를 느낄 수 있었던 건 바로 일본의 조총이었죠. 조총. 일본이 조총을 일본의 이 유럽의 총을 빠르게 받아들여서 자기들이 조총을 실제로 만들어내고 개량을 했는데 우리는 아직 활 쏘던 시절에 총이 나왔으니까 당연히 싸움이 안 되죠. 그래서 우리가 요 조총이라고 하는 것들 때문에도 엄청나게 우리 전쟁에서 많이 졌죠. 엄청나게 많이 졌고. 자, 근데 요 하나 좀 재밌는 사건이 있습니다. 이게 왜 명 때 같이 연결해서 좀 볼 수 있냐면 명 때 여러 황제들 중에서 어쩌면 가장 철 없고 그리고 실제로 왕 안 할 거라고 이제 태업하고, 그러니까 제대로 이제 왕 역할 못 하고 이렇게 몇십 년 동안 멍청하게 살아가던 사람이 바로 만력제라고 하는 사람이었는데, 자, 요 사람이 어느 날 갑자기 꿈을 꿉니다. 꿈을 꿨을 때 어, 유비가 갑자기 나와가지고 자신을 막 꾸짖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는 관우이고 선조는 장비인데 동생인 장비가 이제 일본한테 두드려 맞고 있는데 형인 관우가 왜 도와주지 않느냐 뭐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해요. 그래서 결국은 실제로 이제 명이 이제 파병을 하게 되면서 참전을 하게 되죠. 그래서 조명연합군이 평양을 다시 탈환하고 뭐 이런 과정에서 우리가 결국은 전쟁에서 승리를 하게 되는데, 물론 외란의 승리에 아주 결정적인 역할은 저는 이순신이 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여러 이제 일어났던 지방의 뭐
이름 없는 한 농민들 이런 사람들도 사실 나라를 위해서 정말 열심히 싸웠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이제 쌓여서 의병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가 외란을 극복했다라고 볼 수 있지만 물론 뭐 명예의 도움도 꽤 컸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기리기 위해서 우리나라의 관우 사당들을 만들어 뒀죠. 그래서 곳곳 동서남북 이런 방향으로 있었기 때문에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서울의 동묘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 전쟁의 결과로 조선은 어마어마한 인구가 줄었겠죠. 그리고 재정도 엄청나게 힘들어졌고요. 농토는 다 짓밟혔고 전쟁이 오랫동안 이어지다 보면 거의 한 7년 되니까 그러면 그동안 제대로 농사를 못 짓겠죠. 그럼 땅은 농토는 완전히 망해버립니다. 그래서 다시 엄청나게 농토를 살리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되거든요. 그만큼 이제 재정도 악화가 됐고 그리고 일본 내에서 본다면 요 전쟁을 이 전쟁을 몰아갔던 이 도요토미 히데요시라는 사람이 결국 전쟁 와중에 죽게 되고 돌아가는 과정에서 이제 이순신님께서 요 돌아간 적을 살려줄 수 없다 해가지고 대대적으로 쳐버리죠. 그게 바로 노량해전 이렇게 이어지는 형태인데 어쨌든 일본에서는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무너지고 나서 도쿠가와 이에야스가 집권을 하게 됐고 에도 막부가 성립이 됩니다. 자, 이 제 명 같은 경우는 결국은 원래도 재정이 되게 힘들었는데 결국은 정치도 제대로 못하기도 했고 그리고 무리하게 참전을 하다 보니까 결국은 재정이 약화되고 하다가 농민반란으로 멸망 이런 형태였다라고 보면 됩니다. 자, 그 중에서 이 이자성이라는 놈이 왜 이렇게 인기가 있었냐라고 본다면 이 사람이 내세운 게 토지 균분입니다. 그리고 3년간 면세 주겠다 이런 걸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많은 농민들이 또 이자성을 따랐다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베이징까지 점령을 합니다. 수도인. 그랬는데 안타깝게도 이 명나라 같은 경우는 이 청나라 나중에 이제 청나라 군대를 끌어들이게 되면서 결국은 이제 패배하게 되고 그래서 자살하면서 이제 자살은 숭정제가 자살하게 되는데 그 뒤로 이제 결국은 청이 들어서게 되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청을 한번 보자면 만주족도 이렇게 흩어져 있다가 결국 여진족이죠. 그래서 여진족이 막 흩어져서 살아가다가 결국 이걸 통일한 인물은 또 누르하치란 인물이었습니다. 누르하치는 멧돼지 가죽이란 뜻이라고 했죠. 그래서 아주 질기게 강한 남자로 커서 결국은 여진족을 통일했고요. 후 금을 건국했습니다. 그래서 조선을 침략을 했고요. 그때가 이제 정묘호란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때 형제 관계로 맺고 가요. 그 다음 태종 때 들어서서 홍타이지라고 하는데 나라가 더 커지게 되면서 이제 청으로 나라 이름을 바꾸게 되고 조선을 다시 침략을 하게 되죠. 그래서 이때는 군신 관계를 맺고 병저호란이라고 합니다. 이때 삼배구 고두라고 해서 아주 굴욕적인 이제 항복을 한 다음에 인조 때였죠. 그래서 군신 관계를 결국 맺게 되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그 중에서 나중에 전성기 이끈 사람이 강희제, 옹정제, 걸륭제 이렇게 3대 330여 년간이라고 하는데 자, 요 당시에 오늘날의 중국 영토 대부분을 확보를 했고요. 그래서 몽골부터 내몽고라고 하죠. 내몽골, 다음 신장, 티베트 이렇게 소수민족의 자치구들 어마어마하게 큽니다. 소수민족이라고 해서 소수민족이 아니에요. 엄청 많아요. 그 다음에 러시아랑 국경선도 설정을 했죠. 그래서 네르친스크 조약이라고 해서 이걸 통해서 오늘날 중국 영토 대부분을 확보한 시기가 바로 요 강희제부터 이어지는 엄청난 태평성대였다라고 볼 수 있고요. 그래서 요 시기를 불러서 팍스 만추리아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자, 근데 요 시대 때 청의 이제 중국 지배 방식은
회유책과 강경책이 동시에 쓰였다 이렇게 좀 볼 수 있고 그 중에서 이제 한족 제도를 좀 인정해주고 이런 것들 회유책 그리고 대표적인 회유책이라고 본다면 만한병용대입니다. 되게 중요한 간직에 만주족과 한족을 같은 비율로 등용을 한다는 거다라고 보면 되고 자 뭐 무작정 회유만 할 수 없겠죠. 그래서 한 번씩은 찍어 누르는 강압책을 하게 되는데 기본적으로 중화사상 이런 걸 못하게 했고요. 일단 변발 이런 것들을 다 강요했다라고 볼 수 있어요. 다음 경제나 뭐 이런 거는 연결시켜서 한번 보도록 하겠는데 자 일단 경제 부분은 요거는 굳이 우리 교과서에 나오지 않아서 보지 않아도 될 것 같고 청대 문화, 명청대 문화랑 서양문물의 전래 부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명나라 때는 양명학이라고 하는 지행합일 아는 것과 실천을 하는 걸 갖게 하라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실천적인 학문인 요 양명학이 등장을 했고 물론 요것도 기본 바탕은 유학입니다. 유학을 벗어나지 못해요. 근데 성리학이 너무나도 이론적인 거에 치우쳐 있다라고 해서 지행합일을 강조하는 양명학이 등장을 하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청대는 고증학이라고 해서 실증적인 방법, 실제로 증명한다는 거죠. 그래서 학문, 뭐 유교 경전이나 이런 걸 대해서 다시 한번 재해석하고 그게 실제로 맞는지 아닌지 막 따져본다, 증명한다 이러는 겁니다. 그래서 그 책 중에 막 요 말뜻이 되게 어렵거나 이런 거 있을 때 설명해 놓은 걸 있죠. 그런 걸 주석이라고 하죠. 그래서 공자왈, 뭐 맹자왈 요거에 대해서 막 요건 어떤 의미인가 이런 거에 막 분석하고 이런 것들이 좀 써져 있는 게 고정학이다라고 볼 수 있고요. 다음 요 시대 때 서민 문화가 굉장히 발달했습니다. 그래서 연극이 엄청나게 발달했고 요때 대표적인 이제 소설들이 많이 나와요. 그래서 그 명때는 수호전 그리고 서유기, 뭐 삼국지연이라고 하는데 요게 나타났고 다음 청때는 홍루몽이라고 하는 서민 소설이 유행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서양 학문이 좀 전래가 됐는데 요 대표적인 이제 인물이 바로 마테오 리치라는 사람이고 예수의 선교사였습니다. 이 사람이 천주시리라고 하는 천주교에 대한 그러니까 가톨릭에 대한 걸 이제 번역해서 이제 성경 같은 걸 이제 만들기도 했고 다음에 이 사람 덕분에 이제 고녀 만국전도라고 하는 세계 지도가 이제 나타나기도 합니다. 다음에 독일인 선교사 아담 샬 통해서 역법, 그러니까 달력 만드는 거, 다음 대포 제작 기술 이런 게 전수되기도 했고 실제로 이제 베이징의 천문대를 운영하기도 했다 정도 보면 되겠습니다. 자, 중국사까지 해서 이렇게 일단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너무 길었네요.